이소현이 그 산을 마지막으로 바라본 건 22살 여름이었습니다. 할머니 집에서 마지막 방학을 보내고 서울로 올라오던 날, 버스 창문 너머로 마을 뒤편 산이 보였습니다. 짧고 완만한 능선, 중간쯤에 오래된 소나무 몇 그루, 아무것도 특별할 게 없는 평범한 야산이었습니다. 소연은 그 산을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었습니다. 올라가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몰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냥 그랬습니다. 할머니도 동네 어른들도 그 산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습니다. 올라가면 안 된다. 거기는 손대지 말아라. 나쁜 기운이 있다.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습니다. 소현은 어린 마음에 한두 번 올라가 보려 했다가 할머니의 눈빛 하나에 발걸음을 돌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무서웠던 게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까지 간절하게 막는다는 사실이 더 무서웠습니다. 21해가 흘렀습니다. 소현은 서울에서 인테리어 디자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43이 됐습니다. 할머니 이점수는 올봄 더 이상 혼자 살기 어렵다는 판정을 받아 인근 군 소재 요양원으로 옮겼습니다. 빈집이 된 할머니 집은 처분해야 했고 소현이 직접 내려와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진 건 공기의 온도였습니다. 서울과 달리 서늘하고 습한 공기, 논 냄새, 멀리서 들리는 경운기 소리. 20년 넘게 오지 않았지만 마을은 생각보다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가구 수는 더 줄었고 낯선 집들이 몇 채 생겼으며 어릴 때 항상 붐비던 마을 앞 정자나무 아래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뒷산은 그대로였습니다. 산 입구 쪽 길목에 낡은 나무 표지판이 서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발해서 글자가 희미했지만 읽을 수는 있었습니다. 올라가지 마시오. 소현은 표지판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어릴 때 이 표지판이 여기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이 나중에 세운 건지 아니면 원래 있었는데 그냥 지나쳤던 건지. 할머니 집에 짐을 풀고 나서 소현은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사신 김씨 할아버지 댁을 찾아갔습니다. 70 중반이 넘은 할아버지는 소현을 알아보더니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차를 마시다 소현이 뒷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왜 올라가면 안 됐냐고 어릴 때부터 궁금했는데 지금도 그 이유를 모른다고. 할아버지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말투로 그냥 옛날부터 그런 거라고 했습니다. 나쁜 터라고. 올라갔다 좋을 게 없다고. 소현은 더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고. 할아버지는 잠깐 창밖을 바라보다가 그냥 올라가지 않는 게 좋을 거라고만 했습니다. 소현은 그날 밤 할머니 집 마루에 앉아 뒷산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능선의 윤곽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저 산에는 대체 무엇이 있는 걸까? 아무도 올라가지 않은 지 수십 년이 됐을 텐데 그 안에 무엇이 그대로 있는 걸까? 그리고 그날 밤 소현은 우연히 할머니 집 낡은 서랍장 안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겉면에 소현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글씨였습니다. 봉투 안에는 짧은 편지 한 장과 손으로 그린 지도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도 위에는 뒷산 능선이 그려져 있었고 산 중턱 한 곳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편지는 딱 2줄이었습니다. 소연아, 때가 되면 올라가 봐라. 이제는 알아도 된다. 소현은 그 편지를 읽고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때가 되면 이제는 알아도 된다. 할머니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소현이 언젠가 다시 올 거라는 것을. 그리고 무언가를 남겨두셨습니다. 할머니 집 정리는 사흘이면 끝날 일이었습니다. 소현은 첫날 밤 지도를 펼쳐 동그라미가 쳐진 위치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산 중턱 능선에서 약간 왼쪽으로 벗어난 곳이었습니다. 평범한 등산로가 있을 법한 위치는 아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소현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산 입구로 향했습니다. 낡은 표지판이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올라가지 마시오. 소현은 그 앞에서 잠깐 멈췄다가 표지판을 지나쳤습니다. 발이 처음으로 그 흙을 밟는 순간이었습니다. 산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발밑으로 낙엽이 쌓여 있었고 오래 사람이 다니지 않은 탓에 길이 거의 없었습니다. 소현은 지도를 손에 들고 능선 방향을 가늠하며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잡목 사이로 아침 햇살이 가늘게 들어왔습니다. 으스스한 기운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냥 방치된 산이었습니다. 15분쯤 올랐을까? 지도에 표시된 위치 근처에 다다랐습니다. 능선에서 왼쪽으로 꺾어 내려가는 완만한 경사면이었습니다. 소현은 발걸음을 늦추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잡목을 헤치고
조금 더 들어가자 오래된 돌담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높이 허리쯤 되는 돌담이었습니다. 돌담 안쪽으로 무너져가는 작은 기와집이 있었습니다. 당집이었습니다. 지붕은 절반이 내려앉았고 기둥 하나가 기울어진 채 버티고 있었습니다. 문은 없었습니다. 소현은 돌담 안으로 들어가 당집 입구 앞에 섰습니다. 어릴 때 이런 당집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나 산자락에 있는 작은 신당, 동네 사람들이 정월이면 제를 올리는 곳. 그런데 이 당집은 오래 방치된 게 분명했습니다. 향 냄새도 없었고 재물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당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바닥에는 낙엽과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정면 벽에 낡은 나무 선반이 있었고 선반 위에 오래된 항아리 하나와 빛바랜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반 한쪽에 종이 두루마리 하나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소현은 두루마리를 조심스럽게 집어 펼쳤습니다. 종이가 바삭하게 말라 있었지만 찢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한자와 한글이 섞인 오래된 문서였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73년 3월이었습니다. 문서의 내용은 계약서에 가까웠습니다. 읽기 어려운 한자가 섞여 있었지만 소현은 핵심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산의 소유권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아래쪽에 마을 사람들로 보이는 이름들이 여러 적혀 있었고 맨 마지막에 붉은 인주로 찍힌 도장 하나가 있었습니다. 도장에 새겨진 성씨가 보였습니다. 박씨. 소현은 그 이름을 보며 잠시 멈췄습니다. 마을에서 박씨 성을 가진 집은 한 곳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을에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원주민 중 하나였고 마을 이장을 대대로 맡아온 집안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문서가 더 있었습니다. 소현은 하나씩 꺼내 살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작성된 문서들이었는데 날짜가 조금씩 달랐습니다. 내용을 읽을수록 윤곽이 잡혀왔습니다. 1970년대 초 이 산은 마을 공동 소유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나무를 베어 팔거나 봄이면 나무를 캐러 올라가던 야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이 산에 대한 외부의 관심이 생겼습니다. 도로가 뚫릴 가능성이 있었고 그렇게 되면 이 일대 땅의 가치가 크게 오를 거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박씨 집안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문서들을 보면 마을 사람들에게 이 산에서 나쁜 일이 생겼다, 나쁜 기운이 있다는 소문이 퍼진 시점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올라가면 사고가 난다, 아이가 아프다, 집안에 우환이 생긴다. 소문은 구체적이고 무서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발걸음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문서가 있었습니다. 마을 공동 소유였던 이 산의 지분을 박씨 집안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의 동의서였습니다. 날짜는 1973년 11월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서명이 줄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명 아래 작은 글씨로 이런 문구가 덧붙어 있었습니다. 본 산의 악기를 풀어주는 대가로. 소현은 그 문구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악기, 나쁜 기운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박씨 집안이 스스로 퍼뜨린 소문으로 마을 사람들을 겁주고 그 공포를 이용해 산의 소유권을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집은 그 거래의 증거를 봉인해둔 곳이었습니다. 소현은 손에 든 문서를 내려다봤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당집 입구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소현은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발소리는 하나였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망설임 없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당집 입구에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보였습니다. 마을 이장이었습니다. 박씨 집안의 현재 어른 60 중반쯤 되는 남자였습니다. 소현이 어릴 때도 이 마을 이장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소현의 손에 들린 문서를 보더니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거기는 손대면 안 되는 거요. 소현은 문서를 가슴 쪽으로 당겼습니다. 이장은 그 모습을 보더니 한 발 더 들어왔습니다. 좁은 당집 안이 더 좁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소현은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1973년에 마을 공동 소유였던 산을 박씨 집안이 가져갔다는 내용인데 악기를 풀어주는 대가라고 쓰여 있다고. 악기가 뭐냐고. 이장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집 밖으로 시선을 돌렸다가 다시 소현을 봤습니다. 그냥 옛날 어른들이 합의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다고. 그리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거 놓고 가라고. 소현은 놓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 자리에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장은 목소리를 낮추며 다시 말했습니다. 그게 뭔지 알아봤자 좋을 게 없다고. 할머니도 그 얘기는 안 하고 사셨다고. 소현이가 알 필요 없는 일이라고.
소현은 그 말이 오히려 더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할머니 이름을 언급한 것도 그렇고 알 필요 없다고 못 박는 것도 그랬습니다. 할머니는 소현에게 편지를 남기고 지도를 남겼습니다. 이제는 알아도 된다고 직접 썼습니다. 그렇다면 이장이 이 자리에 나타난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소현은 직접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여기 왔냐고. 이장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누가 올라가는 걸 봤다고. 아침에 산 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으면 알아채는 사람이 있다고. 소현은 그 말을 들으며 머릿속으로 빠르게 정리했습니다. 누군가 감시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산에 아무도 올라오지 않도록 50년 동안. 소현은 문서를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이장이 손을 뻗었지만 소현은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걸 변호사한테 보여줄 거라고. 이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러더니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잔잔하던 말투 대신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이 마을에서 할머니가 평생 살 수 있었던 게 누구 덕인지 아냐고. 이 일을 들고 나가면 할머니한테도 좋을 게 없다고. 소현은 그 말에서 협박이 들렸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말이 사실일 수도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할머니는 수십 년 동안 이 마을에서 혼자 살아왔습니다. 이장 집안과 어떤 관계였는지, 어떤 암묵적인 거래가 있었는지 소현은 알지 못했습니다. 당집을 나오면서 소현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장이 당집 앞에 서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현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내내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가 편지를 남긴 이유, 이제는 알아도 된다고 쓴 이유. 할머니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평생 입을 다물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소현에게만 남겼습니다. 할머니 집으로 돌아온 소현은 곧장 서울에 있는 지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973년도 토지 이전 계약서의 효력, 당시 작성. 경위가 사기적 소문에 의한 것이었다면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지. 변호사는 오래된 사안이라 쉽지 않겠지만 문서를 직접 보면 판단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소현은 요양원에 있는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편지를 받았고 산에 올라갔다고 말했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할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잘 됐다. 이젠 내가 알아서 해라. 소현은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할머니는 이 문서를 소현에게 넘긴 것이었습니다. 50년 동안 그 당집에 두고 언젠가 소현이 찾아오기를 기다린 것이었습니다. 소현은 그날 밤 할머니 집에 앉아 문서들을 하나씩 다시 살폈습니다. 1973년부터 시작된 일련의 서류들, 마을 사람들의 서명, 그리고 박씨 집안 도장. 그런데 서류를 넘기다가 한 장이 눈에 걸렸습니다. 1973년 계약서보다 더 오래된 문서였습니다. 날짜는 1968년이었습니다. 내용은 달랐습니다. 마을 공동 소유 살림에 대한 등록 서류였는데 거기에 서명한 사람들 중 소현의 할아버지 이름이 있었습니다. 마을 공동 소유의 산을 지키기 위해 함께 서명한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또 다른 서명이 있었습니다. 박씨 집안의 당시 어른 이름이었습니다. 공동 소유에 합의했다는 서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5년 뒤 그 사람의 후손이 소문을 퍼뜨리고 소유권을 가져갔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는지 기회를 보다 움직인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할머니도. 소현은 창밖 뒷산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능선이 보였습니다. 50년 동안 아무도 올라가지 않았던 그 산에 이제 소현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문서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이장이 내일 다시 찾아올 것이라는 걸 소현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이장은 다음날 아침 찾아왔습니다. 소현이 아직 아침을 먹기 전이었습니다. 이장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을에서 오래 살아온 어른 둘을 데려왔습니다. 70이 넘어 보이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소현은 그들을 어릴 때 본 기억이 있었습니다. 마을 어른이라면 당연히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마루에 앉았습니다. 소현은 차를 내왔습니다. 이장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젯밤 생각해봤는데 소현이가 오해한 게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문서는 당시 마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합의한 거라고. 박씨 집안이 억지로 뺏은 게 아니라고. 소현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옆에 앉은 어른 중 한 명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박씨 어르신이 마을을 위해 많은 걸 해줬다고. 도로 놓는 것도 도왔고 마을 공동 창고 짓는 것도 도왔다고. 산 하나 들인 게 뭐가 문제냐고.
그건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결정한 거라고. 소현은 그 말을 들으며 문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펼쳐서 보여줬습니다. 악기를 풀어주는 대가로라고 적혀 있다고. 이게 자발적인 합의냐고. 이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건 그냥 형식적으로 쓴 거라고 했습니다. 당시 어른들이 그렇게 쓰는 풍습이 있었다고. 소현은 더 꺼냈습니다. 1968년도 공동소유 등록 문서를 박씨 집안 선대 어른도 공동소유자로 서명했다고. 공동소유자가 어떻게 5년 뒤에 단독 소유로 가져갈 수 있냐고. 이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옆에 두 어른도 말이 없어졌습니다. 소현은 계속했습니다. 이 문서를 변호사한테 보여줬다고. 오래된 사안이라 쉽지 않지만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했다고. 그리고 소현이 원하는 건 박씨 집안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단 하나였습니다. 이 산이 원래 마을 공동소유였다는 사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이장은 한동안 마루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산 어차피 팔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개발업체에서 연락이 왔는데 값이 꽤 된다고. 소현이가 이 일을 들고 나오면 복잡해진다고. 조용히 해주면 그 금액의 일부를 소현이 할머니 몫으로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소현은 그 말을 듣고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산 팔기 전에 등기부터 확인해 보세요. 이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소현은 서울로 돌아온 뒤 변호사와 함께 움직였습니다. 1973년 문서의 작성 경위, 소문이 퍼진 시점과 토지 이전 시점의 일치, 1968년 공동등록 서류. 변호사는 시효 문제가 있어 토지를 돌려받기는 어렵겠지만 사기적 방법으로 취득한 정황을 공적으로 밝힐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각이 진행 중이라면 이 문서가 법적 효력을 발휘할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소현은 마을에 아직 남아있는 원주민 3가구에게 직접 연락했습니다. 이 문서를 보여주며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두 가구는 처음엔 관여하기 싫다고 했습니다. 너무 오래된 일이고 이제 와서 뭘 바꾸겠냐고. 그러나 개발업체에 산이 팔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달라졌습니다. 자신들이 모르는 사이 마을 땅이 팔려나가는 건 다른 문제였습니다. 결국 3가구 모두 법적 절차에 동참했습니다. 등기 이해 신청과 매각 금지 가처분 신청이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박씨 집안은 처음엔 강하게 버텼지만 문서가 외부에 공개되면서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결국 마을 공동소유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매각 대금의 절반을 마을 공동기금으로 돌리는 합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소현은 그 결과를 요양원의 할머니에게 전화로 전했습니다. 할머니는 오래 침묵하다가 수고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못한 일인데 내가 해줬다고. 소현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하늘이었습니다. 멀리 경북 어딘가 표지판 앞에 아무도 서 있지 않은 그 산이 생각났습니다. 이제는 올라가도 됩니다. 그 산에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소현은 그 후 할머니 집을 처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분간은 그냥 두기로 했습니다. 언제든 내려가면 있을 수 있는 집이 하나쯤 있어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마을 공동기금은 작은 금액이었지만 남아있는 원주민 가구들에게 나눠졌습니다. 할머니 몫도 요양원 비용에 보태졌습니다. 그리고 당집은 마을 사람들의 합의로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무너지기 직전이었지만 어떤 어른은 그냥 놔두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됐든 오래된 것들은 함부로 없애는 게 아니라고. 소현은 그 말이 맞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등 뒤가 평소보다 서늘하게 느껴지신다면 그건 기분 탓일까요? 아니면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걸까요? 오늘 이야기가 소름 돋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괴담을 기다려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은 제가 더 기괴한 이야기를 찾아오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창밖엔 무엇이 보이나요? 지금까지 언노운 썰이었습니다. 오늘도 부디 안녕히 주무십시오.